이쪽으로 앉을까요? 아, 네. 네, 이렇게 두 분 앉으시고 제가 이렇게 앉으면 되죠.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사실을 알려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8년 이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스타 배우 아티스트 정우성 특별전을 맞아서 유일하게 관객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유일한 자리예요. 굉장히 어려운 피켓팅을 통해서 이 자리를 획득하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정우성 배우님, 김성수 감독님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몇 번 말씀드렸는데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저의 작품들, 지나간 작품들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도 값지고 아주 영광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트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처음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네. 오랜만에 혹은 또 처음으로 잘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아이돌 같은 인기를 얻고 계시는 김성수 감독님 지금 보니까 거의 팬분들을 다 이렇게 동원하시고 아무도 선택하진 않았고요. 그러셨군요. 이 12편의 작품도 제가 추천한 작품은 없어요. 마음에 안 드시는 작품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제가 제 작품을 놓고 이렇게 선별한다는 게 되게 할 수 없는 행동인 것 같아서 영화제 쪽에 다 맡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영화제 쪽에서는 아마 영화제 쪽에서 이 비트라는 작품을 관객과의 대화를 선정한 이유는 분명히 이제 비트라는 작품을 통해서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시대적 아이콘의 수식어를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우성이 처음 이렇게 세상에 박차고 나왔을 때의 그 모습이 아마 비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과 이제 비트라는 작품을 가지고 이제 긴 시간이 흐른 후에 정우성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자 라는 취지에서 아마 선택하신 것 같아요. 김성수 감독님도 지금 20년이 훌쩍 넘은 이 작품을 지금 20년이 넘어서 관객들이 어떻게 생길지 몰라도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셨어요? 평범하게 생겼다고. 이러시더라고요. 영화 속에서도 계속 미니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네. 근데 그렇게 살 수 있겠냐고요, 진짜. 그렇죠. 네. 바램과 부딪히죠, 충돌하죠. 사실 네. 그렇죠. 그 비트 찍을 때 여러분들 이럴 때 어쨌든 이 주인공 이민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좀 가난한 집안에서 네. 호르몬이 밑에서 어렵게 크는 청소년에서 시작하잖아요. 네. 이제 고등학생에서 이제 20대 초반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너무 얼굴이 얼끔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메이크업을 안 시켰어요. 아예. 그리고 이제 그 의상팀이 준비한 옷을 안 쓰고 조금 더 허름한 옷을 그냥 이렇게 굉장히 막 길에서 파는 그런 동대문에서 물론 이제 그런 거를 하긴 했지만 대부분 나이키던데? 네, 막 갖고 온 옷으로 막 입은 것 중에서 제일 좀 이렇게 그런 옷으로만 입었어요. 뭐 그렇지만 그건 어떻게 효과적이었다고 느껴지진 않네요. 별로. 그렇기 때문에 더 허름해 보였던 것 같진 않고요. 사실 사실 비트의 프로포즈를 몇 번 거절하게 됐었던 이유가 어떤 실패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같은 것들이었다는 얘기. 아니, 비트를 몇 번 거절한 적은 없고요. 사실은 이제 그 전에 감독님이 다른 작품으로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줬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시나리오가 너무 이게 한국 영화 같지 않은 거예요. 무슨 외국 영화 시나리오 이렇게 물론 시나리오도 많이 읽어볼 경험이 없지만 무슨 외국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텍스트였어요. 그래서 이걸 한국에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렵게 서울국제역 골목에 있는 호프집에 앉아서 어렵게 아주 어렵게 감독님 저 정말 이 작품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는 이제 정우성 씨 그랬더니 딱 한숨을 푹 쉬더니 그래 그럼 이제 말로 차 내가 어차피 작품도 같이 못하게 되었으니. 그리고 이제 굉장히 편하게 네. 숙제를 했죠. 근데 다음에 비트라는 작품을 저에게 다시 던져주셨는데 읽기도 전에 그 감독님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한번 거절했는데 어떻게 또 나라는 배우가 뭐라고 이렇게 제안을 주셨지? 읽기도 전에 거의 이번 작품은 꼭 뭐가 됐든지 간에 같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비트를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말을 놓으신 이후에 다시금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나랑 작업을 할 수 있을까라고 다시 또 이렇게 제안을 하실 수 있었던 어떤 용기는 어디서 나오셨나요? 그 거절당했을 때 진짜 화나잖아요. 화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나는 너한테 거절당해도 상처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하기 위해서 괜히 이제 그런 거지. 속으로는 이제 내가 너랑 다시는 하나 봐라. 너 절대 안 잘 될 거다 이런 마음으로 있었죠. 혹은 너를 내 현장에 끌어다 놓고 내가 어떻게 괴롭히는지 보여줄 거야. 그런 복수를. 그런데 비트라는 거를 하기로 했는데 그 만화가 네. 그때 이제 그 만화가 13권으로 끝났는데 제가 시작할 때는 만화가 이제 맨 처음에는 그 2권밖에 안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화 시작할 때는 5권까지 나오고 해서 저도 이제 5권까지만 보고 영화 뒤는 이제 안 보고 찍었는데 처음에 만화가 1권, 2권 나왔을 때 그 모습이 그 우성 씨하고 되게 비슷했어요. 네, 그래서 그 허영만 선생님 만났을 때 허영만 선생님한테 허영만 선생님이 그리던 만화 주인공하고 네. 이강토 스타일의 만화하고 이제 이 비트라는 만화의 의미는 좀 다르네요. 그랬더니 네. 허영만 선생님이 내가 아스팔트 사나이라는 거 내 만화로 이제 드라마를 찍었는데 네. 거기 나온 그 주인공애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키 크고. 그래서 걔를 모델로 그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허영만 선생님이 이제 우성 씨를 약간 염두에 두고 그린 게 있었던 거죠. 점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비트는 사실 정우성 배우가 연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었던 얘기라고 볼 수가 있네요, 거의. 지금 그렇게 얘기해죠. 네. 영화가 진짜 미안, 너는 이러면 안 돼. 왜 아무것도 없어도 뭔가 이렇게 남들한테 얘기할 때는 허세가 들어가잖아요. 그쵸. 근데 민희는 너무 솔직한 거예요. 짧고 굵게 살고 멋지게 네. 살면 불꽃같이 살아야 돼 네. 이렇게 얘기했을 네. 것 같은데 네, 냉면처럼 길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솔직한 그러니까 민의 전반적인 정서나 뭐 그런 생활 환경이나 그거는 저랑 굉장히 많이 닮아 있고 제가 잘 이해하는 부분인데 민희가 그렇게 솔직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민희가 나보다 용기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 네. 어떻게 이렇게 허세와 허영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청춘이 다 있지? 그랬던 것 같아요. 정우성 씨를 닮아 있는 그 청춘이지만 정우성 씨가 되고 싶은 어떤 청춘의 어떤 마음 같은 것들을 또 비슷하게 담아서 사실 이 민이라는 캐릭터가 탄생을 하게 된 거군요. 그러면. 그렇죠. 그 아무것도 없지만 솔직할 수 있는 그 용기. 저도 이제 뭐 저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이런 그때 이제 불우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애써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고 하진 않았는데 솔직하지 못했거든요. 밖에서 이제 막 생활하고 그럴 때. 네. 근데 민희는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가 그냥 가장 끌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삶의 태도는 나는 이거야라고 솔직하게 어떤 청춘이 그렇게 나는 저는 꿈이 냉면처럼 가놓고 길게 오래 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고 있는 청춘은 없잖아요. 근데 그때 민희가 그 씬 찍을 때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러나 방황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나의 꿈이 뭘지도 사실 모르는 어떤 그런 상태. 영화 속에서 나오는 대사로 보면 정말 목표가 확실한 사람을 보면 존경스러워.
라는 그런 대사가 나왔는데 그런 마음을 당시에 이제 막 시작한 신인 배우 정우성은 비슷한 방식으로 갖고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나는 무엇이 되어야지 혹은 나는 어떤 목표를 가져야지 남들은 자꾸 목표를 가지라고 얘기하고 너의 꿈은 뭐냐고 계속 물어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타이밍이었을 것 같거든요. 또 이제 그 솔직함을 떠나서 그 불안함이 없는, 그러니까 민희는 오히려 불안함이 있었어요. 솔직함 했는데, 근데 저는 불안함도 없었어요. 뭐든 그냥 지금 당장 최선을 다하면 다음이 또 오겠지 라는 어떤 그런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함이 없으니까 내가 뭘 얻은 거에 대한 어떤 그 집착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처음에는 그 정우성이란 배우의 외모 그때 이제 촬영 현장이라는 게 지금보다 훨씬 열악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내가 이제 개인적인 어떤 노고는 내가 조금 감내하면은 촬영 현장이 더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전반적인 한국 영화 산업 전체가 그렇게 약간 열악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참으면은 이거 오늘 촬영 다 끝낼 수 있어 그런 생각이 컸죠. 기억하기는 사실은 그 정우성 씨는 등장하면서부터 사실 스타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들 흔히 말하는 스타에 맞는 어떤 애티튜드들을 가지게 되는데 실제 그 현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굳이 드러내거나 혹은 아니면 그걸 부리거나 흔히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질 않으셨던 거네요. 지금도 그러시지만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게 머리가 좋은 거죠. 머리가 좋은 거다. 영업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아닌가요? 네, 변명하실 기회를. 이 변명이라기보다는 이 배우가 스타가 되는 건 현상이에요. 네. 현장에서는 동료만 있는 거지 현장에 스타가 있어서는 안 돼요. 현장에서는 다 같이 영화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동료들이잖아요. 선후배우. 근데 거기서 내가 그들에게 동료에게 스타 대접을 받으려면은 그냥 스타만 하면 돼요. 저쪽 어디 멀리 가서 네. 그들에게 스타 현장에서 스타인 척 안 해도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스타는 어떤 작품으로 인해서 대중에게 저 사람이 어떤 이미지로 각인돼서 그냥 일어나는 현상인 것 뿐이잖아요. 네. 잠깐. 우성 씨가 자주 했던 이제 술 먹으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제 인기나 이제 스타는 남들이 나한테 스타라고 하는 거지 자기가 스타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늘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5년 동안 계속 스타로 있을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 정말 근데 전설의 아무튼 그 제가 두 가지를 후회했는데 후회. 오토바이 손 놓는 거 하고 네. 그 남자애들이 앉아서 이렇게 같이 테이블에 있거나 밥 먹으면 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짜증나 진짜. 아니 다들 이렇게 하는 오토바이를 하고 그 옥상에 올라가서 한비랑 싸울 때도 이렇게 한번 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사람들이 거의 다 쓰러졌어요. 그 불나고는 시키셨어요.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자기 후회된다고 얘기해놓고 사실은 근데 시킬 건 다 이제 일반인들이 제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네. 후 부니까 그리고 오토바이 손 놓고 타는 거는 저도 이제 그 운전하고 가다가 네. 이렇게 이제 배달하는 청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손 놓고 확 하는 거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욕하잖아요. 이제. 그쵸. 너 정신 왜 손 놓고 내 자식이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는 이제 아주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이 했었죠. 근데 많이들 따라 하시기도 했고 사실 그래서 가구도 많이 정우성 씨가 저희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지만 담배를 핀다거나 혹은 많이 오토바이를 한다거나 이런 자기보다 다음 세대 혹은 좀 어린 친구들이 그런 걸 따라하는 것 자체가 또 가지는 뭐 나쁜 영향들에 대한 걱정들도 계속 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라는 작품이 영화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력이라는 걸 절실하게 저에게 느끼게 해줬으니까요. 저도 이제 막 그 비트 위에는 막 모든
남성 팬들이 형 제가 형 때문에 오토바이 막 다리 부러지고 형 저 오토바이 누가 훔쳐달라고 했냐고 심지어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서 훔치다 뭐 그런 얘기까지 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가 갖는 사회 파급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느끼면서 다음 역할을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조폭 영화들도 상당히 많이 나올 때고 그런데 액션하면 이제 또 이제 액션 장르에 넣기 가장 좋은 직업군이 네. 조폭이었으니까 그때. 근데 조폭 영화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조폭 영화는 안 했고 그리고 그랬죠. 근데 뭔가 그 모습들이 액션 영화의 상황이라는 거는 이제 네. 어떤 그 악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악을 소멸시킨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늘 주인공은 죽을 수밖에 없거나 이제 그 세계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네. 근데 그 태양은 없다 할 때는 이제 우성 씨가 저한테 원래 처음에 썼던 시나리오는 이제 태양은 없다의 복소가 마지막에 이렇게 죽는 거예요. 네. 안 죽이면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정재 씨를 죽이게 했어요. 네. 옥상에서 떨어지는 걸 했었는데 이정재 씨도 이제 이렇게 왜 바꿨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해갖고 자기도 왜 죽어야 되냐고 그래서 그냥 그럼 둘 다 살아라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투자사랑에서는 이제 뭐라 그랬죠.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 원래 쟤네들은 나오면 죽어야 되는 배우들인데 왜 둘 중에 하나는 최대한 죽여달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다투고 그랬어요. 편집할 때. 하지만 뭐 민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정우성 씨는. 네, 저는 촬영 끝나고 이제 추종 파티를 하고 이렇게 장소를 이동을 하고 있었나? 너무 허전한 거예요. 뭐 이렇게 진짜 이렇게 영혼이 밖으로 나간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왜 미니가 죽어야 되지? 계속 그 생각이 머리에 맴드는 거예요. 굉장히 나랑 닮은 애고 물론 영화에서는 굉장히 소용적인 어떤 극적인 어떤 모습으로 그려졌지만 왜 이 시대에 사는 미니들은 저렇게 나약하게 다 죽어가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를 내 마음속에서는 살려야 되겠다. 같이 잘 성장해야 되겠다. 미니를. 그런 생각으로 미니를 간직했던 것 같아요. 몰입감이 너무 강하다고 감독님께서 옆에서 네 얘기하셨습니다. 미니가 사실은 정우성 씨였으니까요, 그때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작업을 해도 우성 씨는 몰입감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아수라 할 땐 그럼 정말 힘드셨겠네요. 우성 씨가 그 아까 이제 제가 그 허리 다친 얘기를 했지만 네. 지금도 그렇고 평상시도 그렇고 무슨 자기한테 생겼던 나쁜 일이라든가 뭐 이렇게 어떤 아프거나 무슨 문제를 일체 얘기는 안 해요. 어떤 경우에도 누구한테도 얘기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사람이랑 일하면서 처음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힘들다라는 얘기를 아수라 때 처음 했어요. 감독님 다리 부러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다리 부러졌을 때 그때 부러진 걸 보더니 그 복권 한 10장 맞은 것 같은 진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우성 씨가 고통받는 거가 영화에 도움이 되니까 참 감독님. 마음은 아프지만 네. 그렇죠. 뭐. 아수라 때는 이렇게 제가 잠버릇이 없거든요. 근데 아수라 때는 제가 이를 가는 소리에 제가 깨가지고 자면서 깨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를 갈더라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누구한테 풀지도 않고 뭐 사실은 불만을 토로하지도 않고 그럼 그 모든 근데 사람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푸시는 편이세요? 근데 그게 그 부정적인 스트레스 같진 않아요. 저는. 뭔가를 또 이제 결과물에서 어떤 만족감이나 그리고 그 작업을 통하면서 어떤 한 캐릭터를 만들었다라는 성취감 또 그 외에 또 함께 작업을 오래간만에 감독님과 하면서 이 이렇게 치열하게 함으로써 뭔가 우리가 같이 또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요소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더 치열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자면서 이도 갈고 뭐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부정적인 스트레스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온전히 내가 감당할 만한 스트레스인 거고 그리고 또 작업 다 끝내놓고 이제 뭐 소주 한 잔 마시면서 또 정신줄 한번 살짝 놔주면 또 해볼감도 들고 그리고 다음 작품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마음도 생기고 그러나요? 촬영장을 제일 행복해하는 배우 같아요. 제가 본 모든 배우 중에서 촬영장을 제일 즐기고 좋아하고 그냥 순수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비트랑도 무사 중에 어떤 게 더 좀 더 자기의 역량을 더 부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걸 좀 두 작품을 비교를 했을 때요? 네, 아. 비트와 무사 중에 네. 네, 뭐 사실 천장지구나 이런 작품들은 모든 그 천장지구라는 영화 제가 너무 좋아해요. 네. 그리고 그 왕가희 감독의 영화 스타일에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왕가희 감독 영화 중에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열혈남하고 아마 그 두 영화에 대한 저의 그런 그 좋아함과 또 모방 같은 것도 저 영화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때는 아니라 그랬었는데 네. 지금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있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제가 열혈남하는 천장지구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실 근데 97년에 비트를 보고 그 이후에 비트를 또 어떤 자신의 인생에 또 어떤 롤로 생각을 하고 영화의 롤로 생각하고 또 영화를 찍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영화라는 것들은 서로 그렇게 영향을 끼치면서 또 그렇게 추억을 그 안에 또 심고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요, 사실? 그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무사? 비트? 그 비교하기 힘들지 않나요? 두 번째 질문은 네, 워낙 다른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무사는 약간 그 불운의 명작이라고 이제 저희 스스로 저 스스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작품인데 의미도 다르고 또 워낙 추구했던 것도 다르고 그리고 또 무사는 또 무사 나름대로 이렇게 새로운 어떤 의미를 부여할 만한 또 여러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 최초에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중국 로케이션 촬영과 그리고 한중일 스태프들의 그 공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조화롭게 이루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두 작품을 비교를 하면서 어떤 작품에 더 영향을 평가한다는 건 굉장히 불가능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12편의 작품들 다 다른 어떤 가치들이 가시죠? 네, 워낙 뭐 이제 30대 때 빠르게 그냥 감독하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말을 내뱉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얘기를 다시 뭐 얘기하는 건 그렇고요. 준비는 네, 곧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하고 있고요. 곧 할 것 같습니다.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모든 스타가 좋은 배우로 인정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배우가 스타가 될 수도 없겠죠. 그리고 또한 모든 직업인이 아티스트로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우성 씨는 스타로서의 혜택이 아니라 그러니까 스타로서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는 첫 번째 스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 24년 동안 배우로서의 기대감을 점점 높여가고 있는 그런 배우이기도 하고 대체 불가의 세계를 구축해 가고 있는 또 아티스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세계의 정체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발전의 단계가 아니라 굉장히 고르게 지금 분포되어 있고 또 발전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스타로서 배우로서 그리고 아티스트로서의 정우성 씨를 계속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어떤 그런 자리가 오늘 또 이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콘티인가요? 네, 감독님께서 지금 네. 비트 콘티 이런 귀한 것을 제가 폰트북 잊어버려서 네. 한 씬밖에 안 남았는데 네. 그거를 이렇게 프린트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유성 씨 사인해서 와. 그리고 여기 사실 한국 영화가 이제 그 90년대부터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잘 성장했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 영화인들만큼이나 큰 공로를 해주신 저기 우리 미스터 토니 레인스, 그러니까 토니 레인스 선생님들 와 계세요. 아, 네, 토니 레인지.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그럼 나중에 이걸 지금 사인해서 나중에 드림. 아, 비트를 구리게 보지 않으신 분들한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으실 거고요. 지금 오늘 또 요 사인 드리기 전에 오늘 함께 사실 거의 1시간 가까이 넘게 함께 한 이 시간 어떠셨는지 감독님부터 얘기 좀 들어볼 수 있도록. 네, 감독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그리고 피날레를 장식해 주신 것이. 사실 너무 오래돼서 비트란 영화, 그리고 저는 이제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지 않으려는 편이고, 또 청춘이 여기 젊으신 분들 많지만 청춘이 너무 부러워요. 하지만 저는 사실은 이제 청춘에 대해서는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 멀리 떠나와서 제가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게 좀 헛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들 무렵에 이제 동료들, 친구들, 또 특히 우성 씨하고, 그리고 어쩌면 이제 우성 씨한테 저한테도 큰 이게 선물 같은 영화여서 네. 지금 아마 이렇게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도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영화를 좋아해주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준 거죠. 그래서 저한테 너무 감사한 영화예요. 그리고 또 이 영화를 만들 무렵에 이제 아주 서툴고 영화를 잘 못 만들지만 그래도 이제 저 영화에 뭔가를 담으려고 했던 이제 어린 시절의 저의 모습 같은 게 있어서 근데 제가 나이를 더 먹으면 이제 이 영화를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 영화를 상영한 부천영화제가 지금 정우성 씨를 이렇게 특별한,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되게 중요한 배우로 여러분들이 이제 인정해 주시고, 또 영화제가 정우성 씨를 이렇게 그냥 유명한 영화배우, 멋진 영화배우, 뭐 스타가 아니라 지금 우리 동시대에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배우로서 당신은 스크린 속에서 존재하는 배우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현실에서도 당신은 우리한테 또 다른 의미의 별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 부천영화제가 이렇게 딱 선언을 해준 것 같아서 최근에 우성 씨 좀 마음 속상하고, 그러면서 자기 신념을 지키느라고 되게 노력했는데 그거에 대한 응원 같아서 그것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네. 감독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인사이자 또 오늘 또 함께 하셨던 소감, 또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마지막 인사라는 게 말이 참 이제는 마지막 인사는 아니니까 오늘의 마지막 인사. 오늘의 끝인사. 네. 글쎄요, 저 역시도 이제 비트라는 영화와 함께 여러분과 또 이렇게 저에게 제 인생의 아주 멋진 선배이자 동료이시고 감독님이신 김성수 감독님과 함께 이렇게 여러분과 값진 시간 함께 나눈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비트가 청춘, 그 시대의 90년대의 청춘을 다룬 영화죠. 요새는 또 2018년의 청춘들은 어떤 고민과 어떤 방황을 할까, 그런 생각을 요새는 정말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하고, 그들에게 그 전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은 90년대 그 기성세대가 그 시대의 청춘들을 배려 있게 따뜻하게 돌봤나, 그런 생각을 되돌아보면, 그럼 지금 2018년도에 사는 청춘들은 기성세대들에게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 너무너무 특별한 청춘의 시간을 지났고, 그리고 지금 그 청춘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 모두 한 분 한 분 다 너무나도 특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너무 상처받고 아파하지만 말고요. 스스로가 얼마나 찬란한 빛을 낼 수 있는지 좀 이렇게 서로 지켜봐주고 도덕여주고 그리고 서로 스스로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청춘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